고전시가 왜 이렇게 어려워해? 일단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 영어 독해도 왜 어려워요? 어떤 한 문장이 있는데 모르는 단어가 3개야. 그러면 뚫기 어렵죠. 똑같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모양새가 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서, 현대어랑 달라서 그래. 글자 모양이 좀 그러니까 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어떤 양태에 대해서 해결을 또 하면 되잖아, 그지? 해독법을 통해서. 결국엔 저랑 같이 어휘, 해독법 2개 제대로 익히면 무서울 게 없어. 자, 그런데 어휘는 당연히 뭐랑 연결됩니까? 주제와 연결돼요. 그 주제에 맞는 어휘들이 많이 배치되게 되겠죠. 당연히 자연 친화가 주제면 자연에 맞는 어휘들, 그리고 그 반대항에 있는 속세라는 어휘들, 이런 것들이 즐비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부터 파악하자? 주제를 먼저 좀 파악하자. 근데 고전시가의 주제는 뭐다 얘들아? 한정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독법. 말씀드렸듯이 그 모양새가 다르다면 그 모양새를 해독하는 포인트를 좀 알아놓지. 그럼 훨씬 매끄러워질 것이다. 그러면 그 한정적 주제는 사실 뭐가 있어요? 라는 걸 제가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읽다 보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야, 씨, 또 자연이야? 또 자연. 그러니까 자연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항상. 아니 뭐 옛날 사람들이 뭐 롯데월드가 있어, 에버랜드가 있어, 없잖아. 그냥 자연에서 노는 게 이들의 유일한 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충효, 유교사회야. 그러니까 충과 효가 많을 수밖에 없어. 임금에게 충성한다,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 자연은 도교적 질서라면 충효는 유교적 질서야. 도교 들어봤어? 자연 속에서 즐겁게 논다. 이게 이제 도교관인데 이건 유교관이에요. 조선시대 유교관, 임금한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것들 앞으로 하나 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그냥 만고불변의 주제죠. 그 다음에 무상, 이건 약간 불교적인 스탠스가 좀 있어요. 무상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존재하는 건 없다. 자, 10년 뒤에 내 얼굴도 변하겠죠, 당연히. 그럼 지금 흘러가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건 없다. 그 속에서 덧없음도 느낄 수도 있겠지. 이거 말고 기타 주제들도 등장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4가지 포지션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연은 좀 더 나눌게. 워낙 많으니까 3가지로 나누자. 본받음의 자연, 그 자연 속에서의 친화적 자연, 전원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연으로 갈라집니다. 일단은 자연 속에서 자연물의 어떤 속성을 본받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매화를 예로 들어볼게요. 매화는 뭐가 제일 장점이냐면 눈 속에도 피어나요. 이걸 설중매라고 해요. 눈 속에도 피어나는 매화. 그럼 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신하들아, 너 아무리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존버하고 이겨내. 그게 너의 충성이야. 거기서 이제 본받는 거죠. 눈 속에서도 피어난다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본받음이에요. 그 다음에 친화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자연 속에서 즐겁게 노는 건데, 이것도 둘로 갈라질 수 있어. 자의적일 때랑 타의적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물러났어, 그냥 정년퇴직했어, 그러면 항상 즐겁죠. 모든 게 기쁘고. 근데 자발적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을 때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미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미련 코드. 가령 유배지에 갔어. 근데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활을 겪어서 신하들 간의 싸움 속에서 졌어. 그래서 유배를 갔어. 그럼 어때요? 굉장히 저 임금님이 시켜주시면 할 수 있는 일 되게 많은데 저한테 일을 안 시키시네요 라는 건 뭐가 있다? 미련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친화적인 자연 속에서도 자의적일 수가 있고 타의적일 수가 있어. 근데 이 타의적일 때는 뭐가 남을 수 있다? 미련 코드가 남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의, 타의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더 이상 양반이 몰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자연이 즐기는 공간만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떤 공간이에요, 선생님? 일하는 공간이죠. 전원 속에서 농사 짓고, 양반도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나가서 나무하고 일해야 된다고. 그런 어떤 노동 자연, 전원으로서의 자연이 존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연을 본받음의 자연, 친화적 자연, 그 다음에 노동 자연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게 로테이션 돼서 시험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제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건 주제가 이러할진데 당연히 이거에 맞는 어휘들이 존재할 거야. 그래서 그 어휘들을 같이 오늘 보도록 하자. 본받음의 자연부터 여기 써있죠, 그죠? 아치고절, 오상고절, 세한고절. 처부터 한자 나와서 어렵죠? 이걸 하나하나 다 아치고절, 매화, 오상고절, 국가, 세한고절, 대나무 이렇게 외우는 건 내신이야. 우린 내신하는 게 아니야. 나랑 수능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로 끝난 단어들 있죠? 이건 뭐다? 지주와 절개다. 이렇게 가라고. 아치고절은 매화로서 눈 속에서 존버해서 결국에 피어나는 매화야.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 지주와 절개를 드러내기 용이해. 그 다음에 오상고절이라는 건 서리를 이겨내는 국화야. 얘도 뭐예요? 서리를 이겨내는 존버. 다 그러니까 본받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나무, 추위 속에서도 이겨내고. 대나무는 또 어떤 종특이 있어요? 속이 비어있어. 그러니까 뭘 상징해요? 욕심 없음을 상징할 때가 많아. 본받을 게 많죠. 소나무는 어때요? 사시사철 푸릅니다. 얘를 소라소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사시사철 푸르다. 불변의 마인드. 그러니까 아무리 유혹과 시련이 와도 자신의 본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소나무. 이런 존재들이 어때요? 예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본받음의 자연이니까 당연히 예찬적 대상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망고상청. 오랜 만년의 세월 동안 항상 어떻다? 항상 푸르다라는 거야. 이것도 불변의 가치를 드러내는 긍정의 태도겠다. 춘풍은 봄바람인데 이거는 맥락을 보셔야 돼요. 무조건 뭐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근데 생각해봐. 눈이 되게 역설적인 게 눈이 내리고 서리가 있어야 진짜 지주와 절기가 있구나라고 인정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춘풍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될 때가 꽤 많다. 따뜻한 봄바람에 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물론 춘풍은 맥락을 봐야 돼요. 알겠어? 그 다음에 눈, 풍상, 바람과 서리 이런 것들은 열악한 상황, 시련들이 될 수가 있어. 한천은 추운 하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풍상이 섞어서 친 날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좀 시련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북한은 뭐였어? 지주와 절개였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벌과 개미. 요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본받을 만한 대상인 게 여왕벌과 여왕개미는 뭐가 있어요? 상하관계가 뚜렷하죠. 일개미가 있고. 그러니까 임금한테 충성하라는 얘기로 쓰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건 충효로도 연결되고 본받음으로도 연결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 대비라는 건 뭐냐면 상반된다. 서로 그 의미적으로 반대가 된다는 거야. 자, 생각해봐요. 정계에서 밀려났어. 그러면 정신승리를 하게 된다고. 저 세계 더러운 거다. 저 속세는 더러운 거야. 나는 이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대비가 기본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학에서 대비는 상반이에요. 서로 반대. 알겠어? 그러면 인간은 뭐냐면 피풀이 아니에요. 인간 세상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속세는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인세도 마찬가지야. 속세, 인간 세상 이런 것들입니다. 홍진 많이 들어봤죠? 붉은 먼지야. 먼지는 뭐야? 속세의 것들이죠. 바람과 먼지야. 속세의 것들이죠. 하계야. 위가 아니라 아래야. 하타치 들어봤죠? 그죠? 다 속세야. 물외. 물외 좋은 일이 어부생이 아니러냐. 물은 뭐냐면 속세야. 속세 바뀌니까 뭐야?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물에는 긍정이에요. 풍월. 맑은 바람. 자연이겠죠. 강호자연. 긍정. 다 자연 친화적인 맥락들을 얘기해요. 도화행화. 복숭아꽃, 살구꽃인데 주로 봄에 피는 꽃들을 얘기해요. 물론 맥락을 봐야겠지만 봄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아름다운 자연을 드러낼 때가 많다고. 제가 맥락을 보라는 건 항상 뭐든지 화자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원래 하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근데 어떤 특이한 작가가 heaven fucking 이랬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 별로라고. 그러니까 수러를 잘 봐야 되는 건 기본인데 고전에서는 많이 쓰이는 관용구들이 있으니까 좀 기본 디폴트 값으로 좀 알아놓자 이런 얘기야. 연하라는 건 뭐야? 안개와 노을, 자연을 얘기합니다. 금수, 이 짐승 새끼가 아니라 비단,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천산이 금수로다라는 건 이 짐승이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얘기예요. 비단과 같다라는 얘기. 특히 가을일 때는 이 비단같이 아름다운 건 뭐예요? 울긋불긋한 자연을 얘기하겠죠. 그죠? 단풍. 백구는 니네 집 강아지가 아니에요. 갈매기입니다. 이 백구는 내가 쫓는가 지가 쫓는가. 내가 갈매기를 쫓는지 갈매기가 나를 쫓는지 모르겠다는 건 거의 뭐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 즐기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자, 새우는 가느다란 비. 주로 이제 봄비를 얘기합니다. 무라일체. 자연과 내가 뭐예요? 하나다. 그러니까 자연 친화를 드러내는 표현. 맑다, 깨끗하다. 헌사하다, 조심하세요. 헌사토 헌사할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다. 여러분, 그 야단스럽다는 말이 안 좋은 말로 인지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좋을 때가 많아요. 화려하다는 뜻이야. 좋은 거라고. 알겠어요? 조물주가 굉장히 세심하게 공들여서 만든 야단스러움.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헌사토 헌사할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무심. 자주 나와요. 긍정일 때가 많아요. 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해? 이 무심함이 아닐 때가 많아요. 욕심 없음이에요. 그럼 반대말은 기심이거든요. 기심은 굶주린 마음. 얘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노림수가 있는 마음, 무심은 욕심 없는 마음 대비가 되고 있다. 물론 왜 이렇게 무심해라는 무심으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10% 정도고 대부분은 이럴 때 사용하는데 어쨌든 맥락을 본다. 오케이? 초려삼간, 보잘것없어 보이는 초가집이지만 여기서는 자연 친화를 드러낼 때가 많아요.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자연 속에서 이 정도입니다. 단표누왕. 얘도 아주 청빈한 생활과 집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단표라는 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사표음의 준말인데 좋지 못한 음식,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삼각김밥의 쿨피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만족해. 이걸 뭐라 그래요? 자족감이라고 표현해요. 내신에서는 안분지족 이렇게 외울 거야. 근데 우린 수능이잖아. 그러니까 자족감. 무라일체도요. 무라일체라는 단어를 그대로 내기보다는 일체감. 자, 피니무원.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아. 해음이라는 건 뭐냐면 지혜의 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원래 생각이 많으면 어때요? 햄이 많다, 해음이 많다. 그럼 worried about, 실험과 걱정이 많은 거죠. 그죠? 도시인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그런 것처럼 속세에 살면요 온갖 실험과 걱정이 많다는 거야. 근데 자연으로 와봐. 그런 게 없어지죠.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다.